안녕하세요. 김용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국이 뜨겁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수억씩 떨어진 금매도 나와도 팔리지 않는 곳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종, 대구, 과천, 분당을 비롯해서 서울과 전국 대부분 아파트들이 거래 없이 호가 경쟁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주택자들이 잘 버티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투기 대책만 잘 내놓는다면 대세 하락으로 바로 추락할 것입니다. 상담 안내는 02501-7554, 유료 상담은 010-3999-8808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자, 부동산 확 꺾였다. 수억씩 폭락해도 안 산다. 그렇죠. 지금 너무 많이 이제 올라서 이제는 금매가 나와도 사지 않고 있네요. 이 소뚜껑을 꽉 누르고 있는데 그동안에 달궈졌던 이것이 이제 터질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오르기만 하고 떨어지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자, 오늘 일단 먼저 본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이건 꼭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왜 장기적으로 위험한지를. 집값 하락장이 오면 생각보다 엄청나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미 그 징조도 나타나고 있고요. 집값 거품, 먼저 절대적으로 서울이 8년간 2.5배, 4억짜리가 11억 됐으니 뭐 2.5배죠. 서울 도심 2위, 서울 5위, 전국 14위, 이게 수천 개 도시 중에서 지금 집값이에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비싸죠. 오죽하면 반토막 나도 OECD 평균치를 넘는다고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1천만 물량. 지금 정부는 자꾸 공급 못해서 안달인데 이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단기부를 끌려면 매물을 하라고 제가 내놓게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유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야 단기간에 집값이 떨어지죠. 어찌됐거나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급 물량 폭탄 200만, 단기적인 매물 폭탄 800만, 1000만 물량이 언제 쏟아질지 몰라요. 이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지 않는 길을 가고 있어요. 이제 2020년이 정점이었어요. 전체 인구도 감소하고 생산 인구도 감소하고, 자,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구 수만 늘어났을 뿐 사실상 집을 매수할 여력이 없다. 가계부채 보세요. 가계부채가 증가율이 세계 1위고 GDP 대비 100.6, 이미 GDP를 넘어섰다고 했죠. 또 증가율 1위, 금융부실이 아주 상당히 우려되고, 여기다가 전세값이라든가 사업자 대출 이런 걸 다 따지게 되면 200%예요. GDP 대비 200%, 2배. 금리 인상 하반기 이제 8월에서 10월 중으로 한번 2회 정도 일단 인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히 영끌 이런 분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금리 인상. 다만 이제 코로나의 변수에 따라서 더하느냐 덜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집값을 떨어뜨린 사람이 대선을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공약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강력하게 잡겠다, 집값을. 집값 잡는 사람. 자, 그럼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돼요.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단기, 1년 내외라고 평가했고, 2에서 5년, 장기. 자, 먼저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본다면 집값은 올라갈 거예요. 잡을 생각이 없는데요, 뭐. 그럼 새 정부가 들어서도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정부 정책.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는데. 자, 근데 부동산 매매 심리. 지금은 최악입니다. 신뢰감이 없다 보니까 심리가 지금 상승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대통령 누군가 되든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량은 지금 계속 없어요. 하락이 정상이에요. 거래량이 지금 너무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 변화 아마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락. 공급 물량, 입주 물량. 지금 공급 물량은 이제 같이 많은데 입주 물량이 적으니까 단기적으로 상승, 장기적으로 하락. 다주택 매물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상승. 근데 장기적으로는 폭탄 매물이에요. 하락. 코로나 확산 여부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상승. 자, 코로나 결국은 잡히겠죠. 하락. 부동산 가격 적정도 지금 가격이 어떻냐? 너무 비싸요. 둘 다. 하락. 자, 유동성 자금 돈이 넘쳐 흐르느냐? 앞으로 늘어날 거예요. 계속 돈은. 상승. 자, 개발 관련 지수 호재는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상승. 전반적으로 봤을 때 1년 이내는 올라갈 것이다가 상승이 좀 더 많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하락.
즉 올라가는 것이 얼마가 뛰든지 간에 얘가 3억이 뛰었다면 얘는 10억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동안에 뛰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이거 염두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상승 요인이 더 많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냥 왜 떨어진다고 하는데 제목은 맨날 올라가요.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집값 별로 안 올라간 중저가, 저평가, 실거주, 뭐 3억 미만 이런 것들은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냥. 왜? 걔들은 앞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1년간 거품이 왜 이제 확대되느냐. 자, 일단 전반적으로 위험한 건 맞아요. 그건 어깨 위로 올라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자, 1년간 또는 뭐 더 갈 수도 있고 왜 거품이 확대되냐. 여기 보세요. 저는 다른 이유를 안 들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이거 얘기한 거예요. 유튜브 할 때부터.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없다고요. 그때부터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집값 잡을 의지가 없으면서 반성도 없으면서 자꾸 국민 탓하면 안 되죠. 현 정부 5년간 집값 의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따 근거 자료 보여드릴게요. 본인들은 집값 잡으려고 노력했다 할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집값 하락을 방지하거나 띄우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투기 정책이 지금 아예 없어요. 이제 투기란 말 쓰지도 않죠. 원래 투기 정책을 해야 돼요. 그전에는 투기 정책을 해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투기다운 투기 정책을 안 하고 쓸데없는 정책만 하다 보니까 올라간 거였어요. 근데 지금 투기 정책 안 쓰잖아요. 왜? 표 뺏길까 봐. 자, 정부 불신, 갭투자 영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갭투자 영끌들. 왜? 정부를 못 믿으니까 집값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실제 그러잖아요. 코로나가 최소 2022년 내년까지는 확대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코로나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델타 변이네 무슨 자꾸 변이가 나타나가지고. 금리 인상 이거 몇 번 하긴 할 것 같은데 단발성 신용으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새가슴인 한국은행이 과연 금리를 따다다다 올릴까요? 해외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국내 집값에 안 좋은 영향. 그리고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 파상적으로 매입하고 있어요. 이것도 인구는 감소하는데 외국인들이 이게 얼마나 매입하느냐가 또 변수입니다. 준공, 입주 물량, 미분양 이거 지금 이것들이 좀 감소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크다. 그렇지만 아무리 올라갈 확률이 있어도 이거 자 하락 변수를 말씀드릴게요. 금리 인상 한 번 하지 말고 계속 한다든가. 가장 중요한 게 2번이야. 정부 정책. 투기 대책을 때려야 돼요. 다주택자 매물 토해내게끔 막 쪼아야 돼요. 갭투자 못하게. 갭투자하면 이익을 환수한다든가 이제 앞으로 할 사람들. 그러면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값이 떨어지죠. 그런데 무조건 안 사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집값을 안 잡고 있는데 안 사면 된다. 불안한데 어떻게 안 사요? 자, 경제 위기. 금리가 터져버렸다. 어느 나라가. 집값 떨어지겠죠. 코로나가 안정되면 오히려 역설적인데 집값이 떨어져요. 돈을 안 찍어내고. 정부도 집값을 더 강력하게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대선 과정에서 왜 집값 안 잡냐? 빨리 잡아라 해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당 의원이 현재 대통령한테 왜 당신은 집값 안 잡냐? 강력하게 막 쪼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기 대책 나올 수도 있죠. 자, 이제 아무튼 1년 동안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매도자와 매수자 최선의 방법. 그럼 아까 제가 장기적으로 아주 위험하고 단기적으로는 더 뛸 수 있는데 비싼 것들은 잡으면 안 되죠. 비싼 것들은 그래도. 아주 싼 것들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매도자하고 매수자 잘 판단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아마 폭등론자, 폭락론자. 저는 폭락론자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목만 그렇게 자꾸 달고 있지. 중도입니다. 중도. 자, 지금은 이제 위험한 건 맞으니까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폭등론이 됐든 폭락론이 됐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들을 때 조심해야 할 점이 그거를 맹신하면 안 되고 중화시켜야 돼요. 내가 오늘 이제 중화시킨 내용으로 여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집값 폭락, 이제 머지않아 폭락한다고 하니까 팔아버리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사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파는 것은 바보짓인 거예요. 왜냐? 사는 사람은 2년 동안 뛰어줘야 비과세지만 파는 사람은 아무 때나 팔아도 비과세니까 잘 팔아야죠. 달라요, 개념이. 지금 사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팔아요? 본인이 팔아놓고 괜히 남 탓하고. 그건 무지해서 파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지만 파는 사람들은 좀 더 계속 올라갈 것 같다고 했잖아요. 지켜봐야 돼요. 여기 보세요. 매도자. 비과세 조건으로 오르는 중이므로 보유. 나홀로 아파트, 비아파트 지속적으로 매도. 나홀로나 아파트가 아닌 것들은 매도해도 괜찮아. 나홀로도요. 이제 거래량이 좀 따라주는 것들은 끌고 가도 돼요. 더 올라가니까. 그 비과세 조건인 경우는 계속 끌고 가야죠. 다주택 수익 낮으면 매도하세요. 다주택인데 수익도 낮은 걸 왜 끌고 가요? 자, 크다, 수익이 크다. 그러면 버텨야 돼요. 왜? 양도세 때문에. 양도세 때문에 못 파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막 팔아버리면 4억 올라가는데, 3억 세금인데 그거 어떻게 팔아요? 그 다음에 정부가 지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죠? 그리고 코로나 대선, 코로나도 계속 살아나고 있고. 자, 대선 기간 동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막 급매 나오는 게 심상치 않기는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매도자들은 좀 상황 보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자. 빚이 많은 1주택자는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팔고 끝나지 말고, 또 팔면 불안하니까 비싼 거 팔고 약간 좀 싼 것으로 갈아타는, 오히려 거꾸로. 왜? 싼 것들이 덜 떨어지니까. 자, 매수자들은 잘 판단하세요. 이번에 비과세 잔금 기준으로 2년 3개월 동안 올라갈까를 판단해야 돼요. 2년 3개월 뛴다는 말은 제가 안 하잖아요. 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비과세 받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사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2년 이내 보유, 갭 투자 이런 경우는 올라도 수익이 적어요. 양도세 때문에. 먼저 2년 이내에 팔았다. 난리 납니다. 세금이 7, 80%예요. 엄청납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갭 투자도 거의 이것저것 따지면 50% 이상 세금을 내야 돼요. 실거주 아니면 이익이 그렇게 안 남네요. 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나홀로 아파트, 상가 이런 것들 아예 하지 마세요. 올라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안 팔려가지고 진짜 하락장이 왔을 때 다 놓쳐요. 정부의 무대책, 코로나 대선 인기로 당분간은 이제 올라간다. 근데 이 올라가는 건데 너무 안 올랐다, 내 아파트가 좀 올라갈 것 같다, 이런 경우 뭐 또 실거주다 이런 거는 싼 것들은 잡으세요. 근데 대부분 한 80%, 70%에 해당되는 것들은 너무 고점이야 지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입을 판단하는 건 딱 이거야. 중저가, 저평가, 실거주, 자본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판단을 해보자. 자, 이제 정부 담화 어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728 담화 주요 내용 봤더니 수도권에 180만 호, 전국 205만 호 공급비 속도감 있게 한다. 이사대책 12만 6천 호 도심 후보지를 발굴하고 13만 호 수도권 자녀 입지 및 물량 8월 달 중으로 또 공개한다. 과천 청사 대체지 태릉 시십 8월까지 계획을 확정하겠다. 신속하게 착수하겠다가 포인트고요. 이제 청약 시점 조기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28일부터 계속 진행. LH 분양 적용, 사전 청약 공공택지만이 아니라 민영주택도 하겠다. 이사대책 도심 물량 확대시키겠다. 시 중에 유동성 관리를 해가지고 주택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게끔 하겠다.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투기, 4대 시장 교란 행위는 철저하게 강화하겠다. 이걸 강화하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걸 강화하기보다는 이거 몇 명 못 잡아요. 갭 투자, 다주택을 갖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래야 집값이 잡히지. 자, 정부가 제시한 주택 고점 지표, 정부가 지금 거품이 심하다고 저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금융위기 2008년 때 99.5% 사실상 100% 금융위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서울주택 구입 지수 올 1분기 지금 봤을 때 160.6으로 조사 이래 최고치입니다. 역사상 최고치. 서울 수도 대비 주택가격 비율도 여기 보세요. 자, 17.8년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대요. 서울 아파트 보니까 이게 35년짜리를 한번 볼게요. 보면 상승, 하락, 상승. 이제 이게 좀 중요해요. 10년 동안 뛰었어요. 자, 2010년까지 사실 올랐죠. 그다음에 이게 떨어졌고 또 이게 10년까지 뛰어요. 근데 지금은 한 8년째, 9년, 그래서 10년까지 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23년까지 뛸 것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심리적으로. 그런데 자, 대충 모양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이게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왜 이 하락장에는 이렇게 덜 떨어진 것으로 보이냐면 이게 실거래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래요. 하락장에 실제로 막 여기 있어요. 여기 매물이. 사지를 않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올라오면 사다 보니까 이렇게 하락이 별로 안 돼요. 상승장에는 사요. 비교적. 하락장에는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아무튼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대충 봐서 한 1년은 더 뛸 것 같죠, 그래프상으로.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는데 정책만 강하면 지금도 떨어집니다, 이렇게. 자, 이 모양을 봤을 때 위험하다는 거 보여주려고요. 그 다음 코스는 이거죠, 보나마나. 알았어요? 자, 이제 하락 반복할 때 대책이 없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보면 1, 2, 3, 4월 때는 마이너스가 보이는데, 자, 6월, 7월, 8월, 9월 이 가을만 되면 이게 지금 6년짜리예요. 6년 내내 지금 마이너스 별로 안 보이잖아요. 플러스잖아요, 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아, 가을만 되면 집값이 뛰는구나. 그러니까 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집값을 떨어뜨려야겠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이지, 어제처럼 뭐 협박이나 해대고 그냥 경고나 해대고 그냥 무슨 뭐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경고만 할 거라면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경고만 하겠어요. 그리고 대책이 없으면 몰라요. 제가 대책 많다고 다 제시해 주잖아요. 그 대책을 쓰기가 싫은 거예요. 왜? 갭 투자한 사람들 적을 만들기 싫어. 다주택자들 적을 만들기 싫어. 적을 만들면 대선에서 표 뺏기거든요. 그러다가 무주택자들한테 한번 왕창 당해봐야 정신 차리겠죠. 여기 보시면 자, 802 대책 이제 가을 여름만 되면 집값이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나와서 떨어지잖아요, 진짜로. 뭐 하락을 했든 안 했든 떨어지고 있잖아요. 자, 9.13 대책 이제 올라가니까 대책 나오니까 이 대책이 어찌됐거나 대책 나오니까 떨어지잖아요. 종합대책 나오니까 또 올라갔어요. 2020년 대책 나오니까 여기 내려오잖아요. 710 뭐 이사 대책 나오니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뭐 마이너스까지 가든 안 가든. 근데 지금은 대책이 안 나와버려요.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나요. 근데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거래가 안 돼서 초급매가 나오는 그런 곳들도 있는데 이걸 이제 굳히게 하려면 대책이 나와줘야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때만 대책을 할 게 아니라 진짜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경우에는요, 이때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0이잖아요, 0. 하락할 때 대책 나오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대책이 없죠, 종합대책이. 하락할 때. 왜 없는 줄 아세요? 집값 마이너스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세요? 2017년부터 여기 때 한 번도 종합대책이 없잖아요. 이렇게 폭등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권투를 한다, 또는 뭐 레슬링을 하든 태권도를 하든 유도를 하든 뭘 한다. 상대방이 강할 때 막 때리고 싶습니까? 막 넘어졌을 때 때리고 싶습니까? 넘어졌을 때 때려야 제대로 KO승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야. 근데 집값을 떨어뜨릴 의지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고점 막 너무 뛰는 것만 방지할 생각이다 보니까 이때는 대책이 나오고, 여기 때 보세요. 떨어졌을 때는 한 번도 대책이 없잖아요. 무려 5년 동안 내내. 지금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현 정부가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자본주의 2배 이상 출렁근다. 근데 그렇지만 뭐 집값 잡을 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어깨 이상은 맞아요. 물론 중저가 저평가 아파트는 이게 배꼽인 곳들도 보여요. 근데 대부분이 어깨 이상입니다. 자, 얼마나 자본주의 이게 위험한지 주가, 환율, 유가, 금값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코스피 지수 이게 지금 전체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40년 그래프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별 표가 안 날지 몰라도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는 게 다 더블이야, 더블. 그러니까 주가도 2000에서 1000 가고 1000에서 500 가고 이게 더블이 왔다 갔다 해요. 자본주의는 이렇게 불안해요. 자본주의의 재화와 영역은 불안합니다. 이렇게 보세요. 얼마 전에 1400 같은 게 지금 3200이야. 단 1년 만에, 1년 반 만에 2배 이상 뛰었잖아요, 지금. 제 말 틀린 거 아니잖아요. 떨어졌을 때도 그러면 2배 이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야. 먼저 주가 했고, 코스피 했고, 그 다음에 환율도 보세요. 여기 옛날에 IMF 때 2000까지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8, 900대로 떨어져요, 다시 또. 어떻습니까? 700 했던 게 2000 가고, 2000 갔던 게 8, 900대로 떨어지고, 거의 또 더블이 왔다 갔다 하네. 달러 대비 원화도. 그리고 이거 미국발 금융위 때 1600을 거의 찍었어요. 그러다가 900도 언저리까지 갑니다. 1000이 약간 무너졌죠? 더블이 왔다 갔다 했네요.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지면 또 이렇게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달러 대비 우리나라 돈도 더블이 왔다 갔다. 자, 유가 보세요. 유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출렁출렁한 것들이 다 왔다 갔다 한 거야. 이렇게 뛰었다가 이렇게 이건 서너 더블 떨어진 거네요. 이렇게. 뭐 얼마 전에 유가 떨어진 거 보시면 약 70%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70. 올라갔을 때는 또 3배씩 뜁니다. 자, 이번에는 이게 기름값도 이러고
금값 볼까요? 금값 계속 올라가는 줄만 알죠. 그래, 전반적으로 많이 뛰었어요. 근데 여기 떨어졌을 때 보세요. 이것도 더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또 올라갔어요, 이번에. 그러다 좀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 금값도 이래요. 정리해보면 이제 부동산도 얘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부동산도. 집값은 안 떨어져? 아, 없어요. 여러분들 옥수수값, 무슨 뭐 아연값, 주석값 다 한번 보세요. 구리값. 이런 거 보면 제 말대로 자본주의 자체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폭등락이 2배, 4배, 심지어는 10배까지 벌어져요. 이게 언제? 10년 이내로요. 10년 내외로. 정부만 정신 차리면 100번 더 하라고 한다. 여기 보시면 자 1번, 2번, 3번, 4번 제가 하락장 계속 근거자료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게 까만 게 상승장이에요. 빨간 테두리 쓴 게 하락장이에요. 3, 4년 만에 5, 6년 만에 꼭 하락장 한 번씩 왔죠. 이제 하락할 때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락할 때 이렇게 4, 5년 동안 이렇게 마이너스 되잖아요. 올라가고. 이게 서울이에요, 서울. 그 다음에 지방은 오히려 거꾸로 2016, 17, 18, 19년도까지 마이너스 됐죠. 지금은 이렇게 올랐지만. 집값 하락장에 이게 모 아파트. 자, 여기 한 15억까지 갔던 게 여기 뭐라고 찍혔어요? 8억. 거의 더블 떨어졌죠? 그런데 지금 3배 쪘어. 25억으로. 4, 8에 32. 자, 25억까지 갔네요. 자. 그리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지금 아까 정부가 경고했듯이 현재 더 여기를 돌파했어요. 이때 금융위기 때를 돌파해버린 거야. 이 여러 가지 모든 지표가 다 돌파했어요. 집값 떨어지면 하락 아닙니다. 폭락인 거예요. 폭락. 자, 그 다음에 금리 집값 오른다. 전망. 여기 보세요. 주택가격 전망지수 계속 높은 데서 놀죠. 그러니까 금리 시중금리도 올라가는데 당연히 기준금리가 지금 바닥이니까 올라가겠죠. 한국 주택가격 추이. 자, 이거 보면 재밌어요. 이게 언제냐. 여기 보면 2009년이라고 나왔죠. 대략 한 10년까지 뛰었다고 보자고. 10년간. 이때도 막 말이 많았어요. 뭐 고점이네 아니네 막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하고 거의 비슷해요. 모양새가. 고점이네 아니네. 결국은 폭락을 해버렸잖아요.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주 물량 보시면 왜 지금 집값이 뛰는 것도 있냐면 입주 물량도 그래요. 줄어들고 있네요. 이렇게 쭉쭉. 전국 서울 수도권이 다 지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집값이 뛰는 거예요. 다만 설령 이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만 있다면 확 떨어질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집값이 떨어질 때는 미분양이 증가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거 최근이에요. 자, 집값이 올라가니까 미분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요즘 와서 조금씩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거 지금 낌새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집값이 폭락한다는 뜻이죠. 부동산은 확 꺾였네요. 이게 미끄럼 타듯이 이럴 날에 곧 돌아올 겁니다. 평균적으로 집값이 어깨 너머 수준까지 오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대략 30% 이내의 아파트는 특히 지방 아파트들,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 수도권에 상대적 안정성도 있으니까 실거주 중심으로 매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정도 거래량이면 집값 안정 의지만 있다면 금방이라도 하향 안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강력한 대책이 언제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